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시간의 가장 먼 끝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별이 희미하게 빛나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을 관찰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의 관측과 물리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주의 미래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조용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별의 일생을 측정하며 시간의 흐름이 우주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록합니다. 빛이 사라진 후에도 무언가는 남습니다. 중력파의 속삭임, 식어가는 잔해들, 그리고 우주 자체의 느린 변화.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조차 우주는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015년 11월 말, 하늘 관측 작업에 사용되는 조용한 제어실에서 분석가들은 새로운 시간 영역 이미지를 오래된 별 목록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모니터에는 희미한 적색 별들이 여러 프레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그들의 밝기는 서두르지 않고 측정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새로운 발전은 단일 천체의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거의 통합이었습니다. 현대 관측은 이제 별이 얼마나 자주 탄생하는지, 저질량 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그리고 별 형성 가스의 공급이 깊은 시간에 걸쳐 어떻게 감소하는지 매핑하고 있었습니다. 장기 전망, 종종 수십 죄에서 수백 조년 후 마지막 별이 사라진다고 요약되는 이 전망은 최신 관측 기준선과 보관된 항성 물리학을 바탕으로 재검토되었습니다. 같은 주에 중력파 팀들은 최근 종료된 네 번째 관측 실행의 운영 요약을 발표했고, 입자 물리학 그룹들은 수십 년간의 검출기 노출로부터 양성자 붕괴에 대한 업데이트된 한계를 배포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러한 별개의 기록들, 즉 광학 관측, 중력파 목록, 그리고 지하 수명 검색이 어떻게 조용히 동일한 조사 질문을 뒷받침하는지 따라갑니다. 남은 것은 어둠에 대한 구호가 아니라 우주가 얼마나 천천히 변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검증된 제약의 순서입니다. 루빈 천문대의 첫 관측 작업과 초기 관측 검증은 희미한 항성 집단과 시간 영역 변동성에 대한 새롭고 반복적인 측정을 제공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측정을 저질량 적색 외성이 수조 년 동안 연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확립된 항성 모델과 비교했습니다. 관측팀들은 별 형성률 지표를 별의 먼 미래에 대한 동료 논평에서 논의된 장기 감소 추세와 일치시켰습니다. 여러 기관의 작업 그룹이 장기 타임라인을 조립했으며 관측된 사실을 모델 기반 외삽과 분리했습니다. 내부 검토 노트는 핵심 물리적 메커니즘을 강조했습니다. 완전히 대류하는 적색 외성은 핵융합 생성물을 재혼합하고 연료 사용을 연장합니다. 보관된 은하 관측이 재검토되어 가스 고갈이 우주론적 시간에 걸쳐 별 형성 감소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정량화했습니다. 모델 제작자들은 불확실성 범위를 정했으며 별 형성의 종말은 날짜가 정해진 중단이 아니라 천천히 희미해지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편집 기준은 예측된 각 시대가 적어도 하나의 측정 가능한 현재 제약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별이라는 문구는 표준 시나리오에서 마지막으로 지속되는 수소 연소 천체로 자동적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데이터팀은 시각화 감사를 생성하여 타임라인이 미래 시대의 직접 관측을 암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루빈 천문대 팀들은 반복적인 광시야 이미징을 담당하며 일관된 보정으로
희미한 별을 계산하고 변동성을 추적하는 현대 기준선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기여는 장기 논증이 어떤 항성 유형이 조사를 지배하는지, 그리고 관측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게 집단의 어두운 끝을 측정하는지 올바르게 식별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항성 물리학 참조와 종합 저술은 교육자와 연구자 모두가 사용하며 대류의 역할과 연료 효율성을 포함하여 적색 외성 장수의 느린 메커니즘을 고정시켰습니다. 이러한 출처는 서사 장치로서 종말을 예측하지 않았지만 질량, 광도 및 수명 사이의 측정 가능한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우주별 형성에 대한 독립적인 천체 물리학 문헌은 가스 가용성의 장기 감소를 중심으로 관측 맥락을 배치하여 현재 은하 진화를 미래 희소성과 연결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극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이 불확실성이 넓어지기 전에 외삽을 얼마나 멀리 안내할 수 있는지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먼 시간 척도가 공개 언어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으로부터 구축되는지 검토합니다. 기록은 마지막 별이 다닐 사건이 아니라 현재 항성 수명, 연료 혼합 및 별 형성에 관측된 감소로부터 도출된 경계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분석가들에게 핵심 분위기는 절차적 억제입니다. 조사는 관측된 것, 즉 항성 집단, 가스 추세, 광도 함수를 명시된 가정해 물리학을 앞으로 확장하여 추론된 것과 분리합니다. 차분한 결과는 날짜에 대한 확실성이 아니라 증거의 사슬에 대한 명확성입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 발견은 긴 타임라인이 작고 반복적인 측정으로부터 어떻게 조립되는지를 강조합니다. 관측 기준선이 길어지면서 주위는 별빛이 줄어들 때 무엇이 축적되는지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조용한 잔해 목록, 즉 핵융합이 느려진 후에도 지속되는 천체들을 따라갑니다. 제어실의 공기는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환기 시스템의 낮은 윙윙거림만이 키보드 클릭 사이의 공간을 채웠습니다. 벽에 장착된 화면에는 반복되는 이미지 시퀀스가 표시되었습니다. 각 프레임은 동일한 하늘 영역을 보여주었지만 며칠 또는 몇 주 간격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 간격 사이에서 별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특성을 드러냈습니다. 일부는 밝기가 변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변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각 데이터 포인트는 항성 집단의 더 큰 지도에 기여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스펙트럼 분류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별을 질량, 온도 및 화학 성분별로 분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각 별 유형이 얼마나 오래 빛날까요? 그리고 새로운 별이 형성을 멈추면 무엇이 남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단일 관측으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의 데이터, 여러 관측소에 조정된 노력, 그리고 측정이 이론과 만나는 물리학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희미한 별의 문제는 기술적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별, 태양 질량의 10% 미만의 별은 거의 빛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외선에서 가장 밝게 빛났으며 그들의 표면 온도는 불과 2000도에서 3000도 사이였습니다. 이러한 천체를 신뢰할 수 있게 감지하려면 민감한 장비, 긴 노출 시간, 그리고 대기 간섭을 제거하기 위한 신중한 보정이 필요했습니다. 루빈 천문대와 같은 현대 관측은
이러한 희미한 집단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팀은 색상 크기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별을 분류했습니다. 각 별은 밝기와 색상에 따라 점으로 플롯되었습니다. 적색 외성은 다이어그램의 하단 오른쪽에 모였습니다. 희미하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숫자가 많았습니다. 은하계의 별의 약 70%가 적색 외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그들을 우주별 집단의 미래의 지배적인 기여자로 만들었습니다. 항성 진화 모델은 질량과 수명 사이의 관계를 예측했습니다. 질량이 큰 별은 밝게 빛났지만 빠르게 연료를 소모했습니다. 태양보다 10배 더 무거운 별은 1000만 년 안에 수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질량이 작은 별은 천천히 연소했습니다. 태양 질량의 10%인 적색 외성은 10조 년 동안 빛날 수 있었습니다. 우주의 현재 나이는 약 138억 년입니다. 이는 가장 작은 별조차도 아직 노화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별의 내부 구조를 조사했습니다. 더 큰 별에서는 중심에서 발생한 핵융합이 대류층과 복사층을 통해 표면으로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층들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핵융합 생성물, 주로 헬륨은 중심에 축적되어 결국 수소 공급을 고갈시켰습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적색 외성에서는 전체 별이 대류했습니다. 물질은 중심에서 표면으로 순환한 다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혼합 과정은 별 전체의 수소를 분배하여 연소 가능한 연료의 총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수명에 극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완전히 대류하는 별은 부분적으로 대류하는 별보다 수십 배 더 오래 빛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학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주 별 집단의 미래 구성을 정의했습니다. 큰 별이 오래전에 소멸한 후 오랫동안 작은 적색 외성은 계속 빛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또한 새로운 별의 형성률을 추적했습니다. 별은 차가운 분자, 가스 구름으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름은 중력해서 붕괴하여 중심 온도와 압력이 핵융합을 점화할 만큼 충분히 높아질 때까지 압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스 공급은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제한된 양의 차가운 가스를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저장소는 고갈되었습니다. 관측 데이터는 별 형성이 이미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십억 년 전 은하들은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별을 생산했습니다. 이 감소는 점진적이었지만 측정 가능했습니다. 예측은 앞으로 수십억 년 동안 별 형성이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몇 조 년 후에 새로운 별의 형성은 실질적으로 중단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기존 별들은 수명을 완료할 것입니다. 큰 별은 먼저 사라질 것입니다. 중간 크기의 별은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조 년 후에 가장 작은 적색, 외성도 연료를 고갈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별의 개념은 단일 천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하가 더 이상 수소를 연소하는 별을 포함하지 않는 시대를 나타내는 통계적 설명이었습니다. 작업 그룹은 이 타임라인을 시각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각 단계는 특정 별, 유형의 지배로 표시되었습니다. 현재 시대는 다양했습니다. 모든 질량의 별이 빛났습니다. 다음 시대는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큰 별이 사라지면서
중간 크기의 별이 지배할 것입니다. 그 후 수조년 동안 적색 외성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도 100조년 후에 마지막 적색 외성도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 타임라인은 현재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핵융합의 법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별 형성 메커니즘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의 대규모 구조가 현재 모델을 따를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합리적이었지만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타임라인은 계속 진화하는 예측이었으며 확정된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편집 기준은 엄격했습니다. 예측된 각 시대는 현재 관측 가능한 것과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직접 관측할 수 없는 미래 사건에 대해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현재 데이터를 앞으로 확장할 수 있었지만 각 단계에서 불확실성의 증가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신중함은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추측과 증거 기반 예측을 구별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팀은 이러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그래픽을 생성했습니다. 타임라인은 로그 스케일로 플롯되었습니다. 각 단계는 10배의 시간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현재로부터 10억 년까지의 첫 번째 단계는 견고한 관측 데이터로 뒷받침되었습니다. 10억 년에서 조년까지의 두 번째 단계는 잘 테스트된 항성 모델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조년에서 100조 년까지의 세 번째 단계는 더욱 추측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물리학의 외삽을 나타냈지만 불확실성의 더 큰 여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찰자들은 시간 척도의 엄청난 크기에 놀랐습니다. 100조 년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현재 나이보다 약 7,000배 더 길었습니다. 그러한 기간 동안 은하는 여러 번 합쳐질 것입니다. 별은 형성되고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자체는 계속 팽창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학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핵융합은 여전히 작동할 것입니다. 중력은 여전히 구조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어실에서 분석가들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관측을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모델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확실성을 정량화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조용했지만 필수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멀리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몇 조 년 후에도 우리의 측정과 모델은 무엇을 기대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별빛이 줄어들면서 주위는 남은 것으로 이동했습니다. 별은 죽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잔해를 남깁니다. 이러한 장애는 형성한 별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그들은 우주의 먼 미래에 대한 창을 제공합니다. 그 미래에서 빛은 희귀하지만 물질은 풍부합니다. 2026년 3월 항성 집단 연구에 사용되는 대학 보관실에서 연구자들은 여러 이미징 시대에 걸쳐 희미한 백색 스펙트럼을 비교했습니다. 장면은 절차적이었습니다. 책상 램프, 인쇄된 플롯, 그리고 냉각 궤적을 가로지르는 커서의 느린 움직임. 새로운 발전은 현대 관측 민감도를 오래된 질문과 연결하는 종합 작업에서 나왔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죽거나 죽어가는 별, 즉 백색 외성, 갈색 외성 및 저광도 잔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보이는 물질의 미래 대다수를 나타냅니다. 영상 전체에서 내레이션은 검증할 수 있는 것에 가깝게 유지됩니다. 백색 외성은 많은 수로 관측됩니다. 그들의 온도는 측정되고 그들의 광도는 목록화되며 그들의 점진적인 냉각은 열역학 곡선으로 모델링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 현재의 잔해 물리학이 어떻게 마지막 별 이후에 가장 가까운 유사체가 되는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우주가 열의 긴 조용한 손실을 연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팀들은 깊은 광학 이미징을 적외선 후속 조치와 병합하여 오래된 집단에서 후보 차가운 백색 외성을 확인했습니다. 관측 보정 그룹은 반복성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잔해 집단은 감지 임계값 근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석가들은 냉각 시퀀스를 일관된 온도 척도를 사용하여 항성 노화에 오랫동안 확립된 해석과 비교했습니다. 어두운 시대라는 용어는 낮은 광도에 대한 설명적 레이블로 취급되었으며 공허에 대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은하 진화, 문헌과의 교차 확인은 별 형성이 감소함에 따라 잔해 지배가 증가한다는 것을 강화했습니다. 팀들은 새로운 별이 없어도 중력적으로 묶인 구조가 내부적으로 계속 진화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델 제작자들은 잔해 조사 예측을 구축했습니다. 백색 외성은 보이지 않게 냉각되고 중성자별은 회전이 느려지면 갈색 외성은 희미해집니다. 편집자들은 예측된 각 클래스가 현재 이미지 또는 데이터 제품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기관 브리핑은 냉각 곡선을 핵심 측정 가능한 프로세스로 설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오늘날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에피소드의 문서는 천체 물리학에서 어두우니 종종 부재가 아니라 감지 이하를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측 시설과 그들의 데이터 릴리스 팀은 희미한 잔해를 신뢰할 수 있게 식별하고 일시적인 인공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반복 이미징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남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의 주장은 과장이나 누락 데이터 없이 희미한 집단을 명확하게 보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항성 진화에 초점을 맞춘 학술 그룹은 목록을 물리적 추론으로 전환하는 냉각 모델과 집단 합성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방법론적 확인으로 표시됩니다. 관측된 온도를 예측된 곡선과 일치시키고 거리 추정치를 정렬하며 가장 희미한 천체가 잘못 분류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장기 작가들과 공개적으로 별빛의 먼 미래 감소를 설명한 과학기관들은 화면에서 신중하게 사용되는 맥락적 언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중요성은 편집적입니다. 그들은 관측이 지원할 수 있는 것과 일치하는 깊은 시간에 대한 어휘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이후의 물질적 증거와 함께 유지됩니다. 백색 외성과 다른 잔해들은 우주가 천체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시각적으로 조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지배적인 프로세스가 냉각, 열의 확산 및 느린 궤도, 재배열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사자들에게 교훈은 먼 미래가 이미 부분적으로 현재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잔해 집단은 추측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계산되고 측정되며 그들은 이후 시대의 톤을 확립합니다. 낮은 빛, 긴 강역, 그리고 점진적인 곡선으로 표현되는 변화. 많은 관찰자들에게 기록은 영속성이 종종 냉각처럼 보인다고 제안합니다.
잔해의 목록이 초점에 들어오면서 분석가들은 어둠 속에서 무엇이 여전히 측정 가능한 신호를 생성하는지 물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광원이 희박할 때에도 감지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는 희귀한 상호작용을 따라갑니다. 백색 외성은 이미 잘 연구된 천체였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그것들을 관찰해왔습니다. 그들은 이 천체들이 죽어가는 별의 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간 크기의 별이 연료를 고갈하면 외층을 방출하여 행성상 선군을 생성합니다. 남은 핵은 붕괴하여 백색 외성을 형성합니다. 이 천체는 매우 밀도가 높습니다. 그것은 태양 질량을 지구 크기의 부피로 압축합니다. 백색 외성은 더 이상 핵융합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전 핵융합 시대에 저장된 열로부터 빛을 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우주로 이 열을 방출하며 점점 더 차갑고 희미해집니다. 냉각 과정은 느리지만 측정 가능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백색 외성의 온도와 광도를 측정하고 이를 이론적 냉각 곡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관측 데이터는 백색 외성이 다양한 연령과 온도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백색화해성은 100만 도를 초과하는 표면 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최근에 형성되었습니다. 가장 차가운 백색 외성은 3000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이들은 수십억 년 동안 냉각되었습니다. 온도와 나이 사이의 관계는 백색 외성이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백색 외성 인구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이미징 관측을 사용하여 희미한 백색 외성을 감지했습니다. 이러한 관측은 도전적이었습니다. 가장 차가운 백색 외성은 거의 빛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적외선에서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감지하려면 민감한 적외선 검출기와 긴 노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인구 조사는 은하계에 수십억 개의 백색 외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숫자는 현재 빛나는 별의 수와 비슷했습니다. 수십억 년 안에 별 형성이 감소함에 따라 백색 외성의 수는 살아있는 별의 수를 초과할 것입니다. 먼 미래에는 은하가 주로 차갑고 어두운 백색 외성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보관실에서 연구자들은 냉각 곡선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이 곡선들은 백색 외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냉각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냉각률은 백색 외성의 구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색 외성은 주로 탄소와 산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부는 헬륨이나 넌과 같은 더 가벼운 또는 더 무거운 원소를 포함했습니다. 구성은 열 용량과 열전도율에 영향을 미쳐 냉각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델은 백색 외성이 수십억 년 동안 냉각된다고 예측했습니다. 처음 몇 억 년 동안 생각은 비교적 빨랐습니다. 백색 외성은 빠르게 발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냉각률은 감소했습니다. 10억 년 후 백색 외성은 매우 천천히 냉각되었습니다. 조년 후에도 여전히 희미하게 빛났지만 점점 더 감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편집 기준은 예측이 현재 관측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현재 백색 외성의 이미지를 미래 냉각 단계의 예측과 함께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관측된 온도 분포가 예측된 냉각 곡선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비교는 모델이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했습니다. 문서는 또한 다른 유형의 잔해를 논의했습니다. 갈색 외성은 별이 되기에는 너무 작았지만 행성보다는 큰 천체였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핵융합을 점화하기에 충분한 질량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형성으로부터의 저장된 열과 중력 수축으로부터 빛을 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도 냉각되어 희미해졌습니다. 중성자별은 매우 무거운 별의 붕괴로부터 형성된 또 다른 유형의 잔해였습니다. 이 천체들은 극도로 밀도가 높았습니다. 그들은 태양 질량을 약 20km 너비의 구체로 압축했습니다. 중성자별은 빠르게 회전하며 종종 펄서로 감지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회전은 느려졌고 방출은 감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감지 가능한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잔해 유형 각각은 먼 미래 우주의 구성에 기여했습니다. 별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으면 새로운 잔해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잔해는 계속 냉각되어 희미해졌습니다. 우주는 점점 더 어두워졌지만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어두운 천체로 가득 찼습니다. 기관 브리핑은 이 시나리오를 어두운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용어는 조명의 부족을 설명했지만 물질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시대는 우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그것은 빛이 희귀해지고 물질이 냉각되는 시기였습니다. 분석가들은 어두운 시대가 언제 시작될지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점진적인 전환이었습니다. 별 형성이 감소함에 따라 살아있는 별의 수는 감소했습니다. 죽어가는 별의 수는 증가했습니다. 결국 수조 년 후에 잔해는 살아있는 별보다 수적으로 우세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두운 시대의 시작을 표시할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또한 이 시대 동안 천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고려했습니다. 중력은 계속 작용할 것입니다. 잔해는 별 주위를 계속 궤도를 돌 것입니다. 은하는 계속 합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블랙홀은 계속 질량을 축적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느렸지만 지속적이었습니다. 문서는 냉각을 핵심 주제로 강조했습니다. 냉각은 열역학 제2법칙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닫힌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천체의 경우 이것은 열이 뜨거운 영역에서 차가운 영역으로 흐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백색, 외성과 다른 잔해는 열을 우주로 방출하여 온도를 낮추었습니다. 냉각은 가역적이지 않았습니다. 백색, 외성이 식으면 자발적으로 재가열될 수 없었습니다. 외부 에너지원, 예를 들어 동반성으로부터의 질량 축적이 없으면 냉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일방향 과정은 우주의 미래를 정의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것이 차갑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즉각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십억 년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백색 외성은 조년 동안 희미하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이 긴 시간 척도는 빠른 극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우주가 계속 진화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변화는 느리고 점진적이었지만 누적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냉각 과정의 다양한 단계를 문서화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백색 외성은 여전히 상당히 밝았습니다. 그들은 광학 망원경으로 쉽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 단계에서는 적외선 관측이 필요했습니다. 후기 단계에서는 가장 민감한 검출기조차도 그것들을 감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서는 보이지 않음이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백색 외성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질량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중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빛을 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우주를 관찰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통적인 광학 천문학은 덜 유용해질 것입니다. 대신 천문학자들은 중력 효과나 다른 간접적인 방법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다음 조사 영역으로 이어졌습니다. 빛이 희귀해지면 어떤 신호가 여전히 측정 가능할까요? 답은 중력파에 있었습니다. 이 파동은 질량의 가속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전자기, 방사선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시대에도 우주를 관찰하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천문대 운영 로그는 LBK 네트워크의 네 번째 관측 실행에 계획된 종료를 기록했습니다. 제어실에서는 거의 장관이 없었습니다. 단지 루틴 확인의 최종 시퀀스, 조용한 키보드 입력, 그리고 장기 저장소로 복사된 보관된 변형 데이터만 있었습니다. 이 조사를 위한 새로운 발전은 안정적인 릴리스 주기를 통해 도착했습니다. 업데이트된 목록과 O4 전반에 걸쳐 감지된 컴팩트 천체 합병을 설명하는 공개 데이터 제품. 에피소드는 이러한 릴리스를 깊은 시간에 대한 증거 다리로 사용합니다. 중력파는 불꽃놀이로 취급되지 않고 회계 방법으로 취급됩니다. 빛이 없을 때에도 질량, 궤도 및 합병을 확인하는 신호입니다. 별이 더 적은 우주에서 다큐멘터리는 어떤 종류의 사건이 측정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고 얼마나 드물게 발생하는지 묻습니다. 2014년 4월 LBK 운영은 중간 실행 중단 후 O4를 재개했으며 관측은 계획대로 2025년 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공개 커뮤니케이션은 재개된 단계에 비르고가 합류하는 것을 포함하여 네트워크 구성을 강조했습니다. 2012년 8월 LVK 협력은 O4A 변형 데이터 및 목록 업데이트와 관련된 업데이트된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11월 18일까지 운영 계획 문서는 O4의 종료와 업그레이드로의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목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이벤트 비율이 감지 볼륨과 감도로부터 어떻게 추론되는지 설명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반복되는 파형 플롯을 보여주었으며 각각은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서명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컴팩트 쌍성이 별이 죽은 후 오랫동안 합쳐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선이 점진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모델은 사슬로 제시되었습니다. 관측된 합병 인구 통계, 그 다음 불확실성 범위로 외삽된 장기 비율. 편집자들은 먼 미래 충돌 주장이 예언이 아니라 비율 추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에피소드는 중력파 천문학이 최소한의 전자기 빛이 있는 시대에 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문서화했습니다. 라이고 비르고 카그라 협력은 에피소드의 주요 증거 100번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측 실행은 날짜가 표시된 보관된 측정과 표준화된 공개 커뮤니케이션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프로세스에서 표시됩니다. 보정, 감지, 파이프라인 및 독립적인 검토를 허용하는 목록 릴리스 관행. 오픈 데이터 시스템과 목록 그룹은 원시 변형 측정을 추정된 질량과 불확실성을 가진 이벤트 후보로 변환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큐멘터리의 희귀한 충돌 세그먼트가 컴팩트 합병이
어떻게 식별되고 검증되는지에 대한 공개적이고 확인 가능한 기록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대학과 연구소에서 일하는 천체 물리학 모델러들은 성격이 아닌 도구를 통해 소개됩니다. 그들의 기여는 사후 분포, 비율 추정 및 항성 진화와 역학에 대한 가정의 조건부인 것으로 항상 표시되는 인구 합성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 남는지를 경치가 아닌 신호의 질문으로 재구성합니다. 별이 희미해질 때 중력파는 측정 가능한 채널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빛 생산이 아닌 질량 운동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조용하고 절차적입니다. 이벤트 목록은 원칙적으로 망원경이 거의 보지 못하는 시대로 확장될 수 있는 감사 추적이 됩니다. 분석가들에게 더 깊은 요점은 방법의 연속성입니다. 지금 사용되는 동일한 신중한 검증, 즉 기기 로그, 감도 곡선, 공개 릴리스는 드라마 없이 미래 감지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템플릿이 됩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기록은 일부 형태의 증거가 조명을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력파는 상대성 이론의 예측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00년 전에 가속하는 질량이 시공간에 파문을 생성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파동은 빛의 속도로 전파되어 공간을 약간 늘리고 압축했습니다. 효과는 매우 작아서 수십 년 동안 감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015년에 라이고 협력은 처음으로 중력파를 감지했습니다. 신호는 10억 광년 이상 떨어진 두 개의 블랙홀 합병에서 나왔습니다. 감지는 천문학의 돌파구였습니다. 그것은 우주를 관찰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로 라이고, 밀고 및 카그라 검출기는 수십 개의 중력파 이벤트를 감지했습니다. 대부분은 블랙홀 또는 중성자별의 합병이었습니다. 각 감지는 합병하는 천체의 질량과 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데이터는 이러한 컴팩트 천체가 얼마나 흔한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관측 실행 O4는 이전 실행보다 더 민감했습니다. 검출기는 업그레이드되어 더 작은 진폭의 파동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먼 거리에서 합병을 감지하고 더 희미한 신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감도의 증가는 감지 비율을 향상시켰습니다. O4 동안 협력은 여러 이벤트를 감지했습니다. 각 감지는 신중하게 분석되었습니다. 팀은 신호가 실제였는지 확인하고 기기 노이즈나 환경 간섭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합병하는 천체의 질량을 추정하고 사건의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공개 목록에 게시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목록을 사용하여 컴팩트 천체 합병의 비율을 추정했습니다. 그들은 감지된 이벤트의 수를 계산하고 검출기의 민감도를 고려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주의 더 큰 부피에서 합병의 총 비율을 추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추정치는 불확실성 범위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또한 이러한 합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고려했습니다. 컴팩트 쌍성은 두 개의 별이 궤도를 도는 쌍성계에서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별은 각각 초신성에서 폭발하여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을 남겼습니다. 잔해는 서로 궤도를 계속 돌았습니다. 중력파는 궤도 에너지를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두 천체가 점차 서로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 후에 그들은 합쳐졌습니다. 합병은 강력한 중력파 버스트를 생성하여
지구의 검출기에 의해 감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별이 오래전에 죽은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컴팩트 잔해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추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력에 의해 궤도를 돌았고 중력파를 통해 천천히 에너지를 잃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합쳐졌습니다. 이것은 어두운 시대에도 합병이 계속 발생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이 메커니즘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컴팩트 쌍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궤도를 도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쳐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각 단계는 신중하게 설명되었으며 관측 데이터와 연결되었습니다. 목표는 합병이 드물지만 예측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편집자들은 먼 미래 충돌에 대한 주장이 비율 추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특정 합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주어진 기간에 얼마나 많은 합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추정은 현재 감지 비율과 컴팩트 천체의 인구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문서는 또한 중력파 천문학의 한계를 논의했습니다. 검출기는 특정 주파수 범위에만 민감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가까운 합병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정 임계값 이상의 질량을 가진 천체에서 신호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감지할 수 있는 이벤트 유형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계속 개선되었습니다. 미래 검출기는 더 민감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먼 거리에서 합병을 감지하고 더 넓은 범위의 질량을 조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감지 비율을 증가시키고 우주 진화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할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먼 미래의 중력파 천문학의 역할을 고려했습니다. 별이 희미해지면 전통적인 광학 천문학은 덜 유용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력파는 계속 감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질량의 가속을 필요로 했습니다. 컴팩트 전체가 계속 합쳐지는 한 중력파 천문학은 실행 가능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어두워진 후에도 관측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벤트는 희귀할 것입니다. 감지는 도전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호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중력파를 사용하여 어두운 시대 동안에도 우주를 계속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서는 중력파 감지를 조용하고 방법론적인 과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신호 처리, 데이터 분석 및 통계적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각 감지는 신중한 작업의 결과였으며 단일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주제에 적합했습니다. 그것은 중력파 천문학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 엄격한 과학 분야임을 강화했습니다. 컴팩트 합병이 장수 신호로 표현되면서 주인은 그들이 남긴 천체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블랙홀을 예측된 목록에서 가장 내구성이 있는 저장소로 따라갑니다. 2027년 2월 물리학연구소의 세미나실은 블랙홀 여력학에 대한 조용한 칠판 세션을 기록했습니다. 카메라는 느린 송을씨를 관찰합니다. 지평선 방향, 질량에 반비례하는 온도, 대형 블랙홀에 대해 가파르게 상승하는 증발 시간. 새로운 발전은 실험적이라기보다 편집적이었습니다. 공개대면 설명과 문헌에서 가장 신중한 표현 사이의 조정. 블랙홀 증발은 널리 논의되지만 그 시간 척도는
너무 길어서 다큐멘터리는 그것들을 억제의 훈련으로 취급합니다. 세그먼트는 블랙홀을 별후 목록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이 구조로 배치하여 조사를 심화시키며 이론적 메커니즘은 호킹 복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천체도 줄일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강조는 정밀하게 언급할 수 있는 것에 남아 있습니다. 질량에 따른 수명의 스케일링과 입증 가능한 물리학과 테스트할 수 없는 대기 사이의 차이. 과학 커뮤니케이션 검토는 증발을 즉각적인 사라짐과 혼동하는 일반적인 단축을 수정했습니다. 참조 추정은 표준 수명 스케일링에 대해 확인되어 질량에 대한 민감도를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벤치마크가 반복되었습니다. 태양 질량 블랙홀은 증발하는데 10의 67제곱년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경우 추정치는 질량 규모에 따라 10의 100제곱년 정도로 증가합니다. 편집자들은 화면 텍스트가 이것들을 관측 일정이 아닌 이론적 시간 척도로 레이블을 지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종점으로서의 블랙홀과 느린 과정으로서의 블랙홀을 대조하여 두 진술을 모두 정확하게 유지했습니다. 중력파 증거는 블랙홀이 이미 일반적인 합병 잔해임을 보여주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에피소드는 물질이 안정적으로 남아있으면 먼 미래 목록이 어떻게 블랙홀이 지배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장기 우주론 논의의 모델 논평은 톤을 비극적이지 않게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 나레이션은 변화가 매우 낮은 비율로 지속되는 우주의 아이디어로 돌아갔습니다. 물리학연구소와 대학 부서는 논쟁의 극장이 아니라 이론이 한 줄씩 확인되는 장소로 이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역할은 도출을 통한 검증입니다. 특히 시간 척도가 실질적인 관측을 초과할 때 공개 이야기가 방정식을 앞지르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과학 편집자와 다큐멘터리. 사실 확인자는 조용한 중개자로 표시되어 천체 물리학 블랙홀에서 호킹 복사가 직접 측정되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도록 참조 전반에 걸쳐 표현을 비교합니다. 그들의 기여는 전체 시리즈의 신뢰성이 확립된 이론과 직접 감지 사이에 정확한 경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천문학 및 중력파 협력은 블랙홀 풍부성 및 합병 형성 채널에 대한 관측 맥락으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이러한 기록을 사용하여 블랙홀이 극적인 프레임 없이 자연스러운 무엇이 남는지 후보가 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블랙홀을 안정성과 변화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질량을 저장하고 별이 더 이상 빛나지 않는 시대를 통해 지속되지만 이론은 결국 그것들을 줄일 에너지의 느린 누출을 시사합니다. 분위기는 최소한으로 유지됩니다. 분필 먼지, 조용한 방, 10의 거듭제곱으로 이동하는 타임라인. 분석가들에게 더 큰 주제는 내레이션의 겸손입니다. 증거가 이론적이 될 때 언어는 확장되지 않고 좁아져야 하며 다큐멘터리의 차분한 톤은 미학적 선택이 아니라 방법론적 선택이 됩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방정식은 영속성을 시사하지 않고 인내를 설명합니다. 블랙홀은 천문학에서 가장 극단적인 천체였습니다. 그들은 너무 밀도가 높아서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를 초과했습니다. 이것은 빛조차도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즉 반환 불가능 지점이 블랙홀을 나머지 우주와 분리했습니다. 블랙홀은 매우 무거운 별의 붕괴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별이 연료를 고갈하면 중력이 넘어갔습니다. 핵은 붕괴하여 초신성을 생성했습니다.
핵이 충분히 무거우면 붕괴가 계속되어 블랙홀을 형성했습니다. 이 항성 질량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몇 배에서 수십 배의 질량을 가졌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 중심에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의 질량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형성은 덜 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작은 블랙홀의 합병이나 가스의 직접 붕괴로부터 성장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은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블랙홀은 직접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빛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문학자들은 그들의 중력 효과를 관찰했습니다. 별들이 블랙홀 주위를 궤도 도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가스가 블랙홀로 떨어지면서 가열되어 X선을 방출했습니다. 그리고 중력파는 블랙홀 합병으로부터 감지되었습니다. 2019년에 사건 지평선 망원경은 은하 M877의 중심에서 초대 질량 블랙홀의 첫 이미지를 캡처했습니다. 이미지는 밝은 가스링으로 둘러싸인 어두운 중앙 그림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자는 사건의 지평선이었습니다. 이미지는 블랙홀의 직접 시각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또한 블랙홀의 이론적 특성을 연구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블랙홀이 질량, 가군동량 및 전하의 세 가지 특성에 의해 완전히 설명된다고 예측했습니다. 다른 모든 정보는 형성 중에 손실되었습니다. 이것은 무모 정리로 알려졌습니다. 블랙홀 여력학은 블랙홀을 여력학 시스템으로 취급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의 표면적은 엔트로피에 해당했습니다. 블랙홀의 온도는 질량에 반비례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은 호킹 복사라고 불리는 메커니즘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었습니다. 호킹 복사는 양자 효과였습니다. 진공에서 입자, 반입자 쌍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소멸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쌍의 한 구성원이 블랙홀에 떨어질 수 있고 다른 구성원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탈출한 입자는 블랙홀에서 방출된 복사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은 블랙홀의 질량을 줄였습니다. 호킹 복사의 온도는 질량에 반비례했습니다. 작은 블랙홀은 뜨거웠고 빠르게 증발했습니다. 큰 블랙홀은 차가웠고 천천히 증발했습니다. 태양 질량 블랙홀의 경우 온도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이것은 태양 질량 블랙홀이 현재 증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증발 시간은 질량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태양 질량 블랙홀은 증발하는데 약 10의 67 제곱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현재 나이보다 약 500억 배 길었습니다. 10억 태양 질량 블랙홀의 경우 증발 시간은 약 10의 100제곱년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 척도는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어떤 실용적인 관측도 넘어섰습니다. 호킹 복사는 실험실이나 천체 물리학 블랙홀에서 직접 측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 확립된 물리학에 기반한 이론적 예측이었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이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편집자들은 화면 텍스트가 증발 시간을 이론적 추정으로 레이블을 지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내레이션은 호킹 복사가 예측이지 관측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 신중함은 과학적 정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킹 복사는 블랙홀 물리학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블랙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그들도 증발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먼 미래에 함의를 가졌습니다. 별이 사라진 후 오랫동안 블랙홀이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는 블랙홀을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이 구조로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별, 백색, 외성 및 중성자별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들은 물질이 안정적으로 남아있으면 먼 미래 목록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호킹 복사는 심지어 블랙홀도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내레이션은 안정성과 변화 사이의 긴장을 강조했습니다. 블랙홀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추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조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론은 그들도 매우 느린 변화를 겪는다고 시사했습니다. 호킹 복사는 그들의 질량을 점차 줄였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매우 느렸습니다. 태양 질량 블랙홀의 경우 수십억 년은 감지할 수 있는 차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경우 차이는 훨씬 더 작았습니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블랙홀은 본질적으로 영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 척도를 충분히 확장하면 변화가 중요해졌습니다. 10의 67제곱년 후에 태양 질량 블랙홀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10의 100제곱년 후에 초대 질량 블랙홀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블랙홀이 증발할 것입니다. 증발의 마지막 단계는 다를 것입니다. 블랙홀이 질량을 잃으면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호킹 복사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블랙홀은 더 빨리 증발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블랙홀은 에너지의 폭발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단계는 매우 짧았습니다. 그것은 블랙홀의 전체 수명의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문서는 블랙홀 증발을 느린 점진적인 과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폭발이나 극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억 년에 걸쳐 발생한 천천히 희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묘사는 주제의 톤과 일치했습니다. 그것은 먼 미래가 격변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강화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또한 블랙홀이 먼 미래에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고려했습니다. 은하는 계속 합쳐질 것입니다. 중심 블랙홀도 합쳐질 것입니다. 각 합병은 더 큰 블랙홀을 생성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블랙홀의 수를 줄이지만 그들의 총 질량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중력파는 이러한 합병으로부터 계속 방출될 것입니다. 별이 희미해진 후에도 블랙홀 합병은 감지 가능한 신호를 생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두운 시대 동안 우주를 관찰하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블랙홀은 또한 물질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가스나 별이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방황하면 중력에 의해 끌어당겨졌습니다. 물질은 블랙홀 주위를 소용돌이치며 가열되어 방사선을 방출했습니다. 이 과정은 부착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두운 시대에는 부착이 더 드물 것입니다. 별이 더 적고 가스가 더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착은 완전히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블랙홀은 여전히 때때로 잔해나 다른 물질을 조우할 것입니다. 각 부착 사건은 일시적인 밝기 증가를 생성할 것입니다. 문서는 블랙홀을 우주의 먼 미래에서 주요 행위자로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질량을 저장하고 구조를 유지하며 측정 가능한 신호를 생성했습니다. 그들은 안정성과 변화의 균형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수조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지만 결국 변할 것입니다.
블랙홀이 가장 오래 지속되는 구조로 표현되면서 조사는 더 조용한 불확실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일반 물질 자체가 지속되는지 아니면 희귀한 붕괴를 통해 천천히 사라지는지를 따라갑니다. 2012년 9월 회의장은 장기 지하 검출기 프로그램에 업데이트된 슬라이드를 표시하여 수십 년간의 노출과 확인된 양성자 붕괴 이벤트의 지속적인 부재를 요약했습니다. 영상은 세부 사항에 가깝게 유지됩니다. 플롯행, 과학적 표기법으로 작성된 수명 한계, 그리고 신뢰 수준의 신중한 진술. 새로운 발전은 절차적이지만 중요했습니다. 재분석과 확장된 노출은 주요 붕괴 모드에 대한 양성자 수명의 하한을 10의 34제곱년 범위로 계속 밀어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조용한 경첩으로 돌아가 시리즈를 심화시킵니다. 양성자가 안정적이면 잔해와 블랙홀이 후기 목록을 지배합니다. 양성자가 붕괴하면 물질은 엄청나지만 많은 블랙홀 증발 추정치보다 여전히 짧은 시간 척도에 걸쳐 얇아집니다. 에피소드는 결과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정의하는 측정 관행을 문서화합니다. 2014년 동료 검토 검색은 대규모 노출로 업데이트된 양성자 붕괴 한계를 보고하여 이전 결과를 개선했습니다. 2015년 말까지 회의 요약은 명시된 신뢰도에서 약 10의 34제곱년의 E+, 피저와 같은 벤치마크 채널에 대한 한계를 반복했습니다. 문서는 감지 없음이 서사 공백이 아니라 관측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팀들은 노출 증가와 이전 데이터 세트에 재분석을 포함한 분석 개선을 설명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이러한 실험실 제약을 장기 우주론 서사와 비교하여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편집자들은 먼 미래 물질 고갈 시나리오에 조건부 특성을 보존하는 언어를 요구했습니다. 병렬 천체 물리학 기록, 즉 별 형성 감소 및 잔해 지배는 안정적인 물질 기준선으로 재검토되었습니다. 에피소드는 미래 실험을 방법의 연속성으로 표현했습니다. 더 큰 볼륨, 더 긴 시청 시간, 더 깨끗한 배경. 마지막 시퀀스는 논의된 시간 척도와 동등한 인내의 이미지로서 검출기를 유지했습니다. 슈퍼 카미오 칸데 협력과 그 관련 기관은 출판된 한계, 회의 요약 및 지하 관측의 물리적 설정을 통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작업은 철학적 질문, 즉 물질이 지속되는지를 노출, 배경 및 통계적 임계값으로 정의된 측정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입자, 물리학 저널과 동료 검토는 어떤 주장이 공개 기록에 들어가고 불확실성이 어떻게 명시되는지 정의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의 조용한 발판 역할을 합니다. 시리즈는 출판과 재분석을 조사의 속도의 일부로 취급하며 각주가 아닙니다. 천문학 관측과 중력파 프로그램은 지원 캐릭터가 아니라 맥락적 파트너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기록은 물질이 지속되면 우주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립합니다. 더 적은 새로운 별, 더 많은 잔해, 그리고 빛이 아닌 중력에 의해 지배되는 신호. 이 부분은 무엇이 남는지를 두 개의 훈련된 분기를 가진 증거, 질문으로 표현합니다. 한 분기에서 안정적인 물질은 희미한 잔해와 블랙홀에 축적되고 우주는 시각적으로 조용하지만 물질적으로 채워집니다. 다른 분기에서 희귀한 붕괴는 바리온 구조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후기 목록은 별빛이 끝난 후 오랫동안
복사와 가장 희미한 입자에 의해 지배됩니다. 분석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발견은 방법론적입니다. 먼 미래는 현재 기록이 강할 때만 책임감 있게 서술되며, 여기서 가장 강력한 기록은 발견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지속적인 비감지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한계는 부재가 여전히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양성자 붕괴는 입자 물리학의 오래된 질문이었습니다. 양성자는 원자핵의 구성 요소였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실험도 양성자가 자발적으로 붕괴하는 것을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론적 모델은 양성자가 완전히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긴 시간 정도에 걸쳐 붕괴할 수 있습니다. 양성자 붕괴를 예측하는 이론은 대통일 이론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전자기력, 양력 및 강력을 단일 통일된 힘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일부 대통일 이론은 양성자가 양전자와 중립파이온으로 붕괴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P, E 플러스 P존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붕괴율은 이론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 대통일 이론은 양성자 수명을 약 10의 30제곱년으로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걸었지만 여전히 측정 가능했습니다. 충분히 큰 검출기가 있으면 과학자들은 양성자 붕괴 이벤트를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험 물리학자들은 양성자 붕괴를 검색하기 위한 검출기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검출기는 우주선의 배경 방사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 깊숙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수의 양성자를 포함했습니다. 예를 들어 슈퍼카미오칸데 검출기는 5만 톤의 물을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약 10의 33제곱 양성자에 해당했습니다. 검출기는 붕괴 제품의 수명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양성자가 붕괴하면 양전자와 중립파이온을 생성할 것입니다. 중립파이온은 빠르게 2개의 감마선으로 붕괴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검출기의 물과 상호작용하여 빛을 생성할 것입니다. 검출기는 이 빛을 감지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의 관측 후에도 어떤 실험도 확인된 양성자 붕괴 이벤트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감지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양성자 수명이 초기 예측보다 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각 감지되지 않은 해는 양성자 수명의 하한을 높였습니다. 최신 한계는 인상적이었습니다. 2024년까지 슈퍼 카미오칸데 협력은 P, E 플러스 P제론 채널에 대한 양성자 수명의 하한을 약 10의 34제곱년으로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나이보다 약 10조 배 길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여러 대통일 이론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론은 여전히 가능했습니다. 일부 모델은 더 긴 양성자 수명을 예측했습니다. 10의 36제곱년 또는 10의 39제곱년. 이러한 수명은 현재 실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더 큰 검출기나 더 긴 노출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미래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더 큰 볼륨과 개선된 감도를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양성자 붕괴를 계속 검색할 것입니다. 각 개선은 한계를 밀어붙이고 새로운 이론을 탐구할 것입니다. 양성자 붕괴 문제는 우주의 먼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습니다. 양성자가 안정적이며 물질은 무한정 지속될 것입니다.
잔해와 블랙홀은 먼 미래를 지배할 것입니다. 우주는 어두워질 것이지만 비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성자가 붕괴하면 물질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10의 34 제곱년 후에 물질의 상당 부분이 붕괴했을 것입니다. 10의 40 제곱년 후에 대부분의 물질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주는 복사와 더 가벼운 입자로 지배될 것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다큐멘터리의 중심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별이 죽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답은 양성자가 안정적인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양성자가 매우 오래 살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서는 이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논의했습니다. 안정적인 물질과 붕괴하는 물질. 각 시나리오는 다른 먼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시나리오 모두 현재 증거와 일치했습니다. 선택은 미래 실험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편집자들은 언어가 조건부를 유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서술은 양성자가 붕괴한다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양성자가 붕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성자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양성자가 안정적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 신중함은 과학적 정직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먼 미래는 추측이 아니라 현재 증거의 외삽이었습니다. 외삽이 가정에 의존할 때 그 가정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것은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또한 다른 형태의 물질 붕괴를 고려했습니다. 양성자 붕괴 외에도 이론가들은 다른 메커니즘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모델은 중성자도 붕괴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모델은 전자가 매우 긴 시간 척도에 걸쳐 양전자로 변환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모두 고도로 추측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표준 물리학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험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 미래 물질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질문의 범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서는 측정을 중심 주제로 강조했습니다. 양성자 붕괴 검색은 측정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것은 부재를 측정했습니다. 이벤트의 부재. 그러나 부재는 여전히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한 것의 범위를 잡혔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전체 시리즈의 접근 방식을 반영했습니다. 먼 미래는 직접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수조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 의미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측정을 사용하여 미래를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리학 법칙을 앞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확실성을 정량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퀀스는 검출기를 유지했습니다. 카메라는 물탱크에 머물렀습니다. 광전자 증배관의 배열, 케이블과 전자장치. 검출기는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작동했습니다. 그것은 인내를 나타냈습니다. 논의된 시간 척도와 동등한 인내. 나레이션은 검출기를 측정 도구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양성자 붕괴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수십억 년에 걸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다렸습니다. 대기는
능동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배경을 분석하며 감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이 이미지는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먼 미래에 대한 질문은 측정과 인내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조년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를 제한하는 측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한계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해를 진전시키는 실험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시리즈가 닫히면서 조사는 최종 장면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기기 판독으로 취급되는 진행 중인 측정 관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꾸준한 리듬에서 우주는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카이브, 한계 및 검증의 조용한 훈련을 통해 별은 희미해졌습니다. 진해는 싫었습니다. 블랙홀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 자체는 질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먼 미래의 구성 요소였습니다. 그들은 현재 측정으로부터 조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확실성과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우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했습니다. 빛은 희귀해졌습니다. 온도는 떨어졌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지만 계속됩니다. 조용히 우주는 자신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측정, 한 번에 하나의 한계, 한 번에 하나의 관측. 그리고 이 기록에서 먼 미래의 윤곽이 나타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최선의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마지막 별이 죽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리학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측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알려지지 않은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제안하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가장 먼 끝에서 우주는 조용합니다. 어둡습니다. 차갑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구조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질량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시간에 따라 진화합니다. 변화는 느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빛 너머의 과정은 계속됩니다. 우주는 자신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로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변화임을 입증합니다. 느리고 점진적이며 측정 가능한 변화. 별들이 희미해질 때 우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다르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에서 우리는 물리학의 지속을 봅니다. 우리는 법칙의 연속성을 봅니다. 우리는 변화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먼 미래의 교훈입니다. 변화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의 새로운 모드, 새로운 속도, 새로운 과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주는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측정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카이브를 통해, 한계를 통해, 그리고 검증의 조용한 훈련을 통해 우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말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 한 번에 하나의 관측, 한 번에 하나의 측정,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봅니다. 시간의 시작이 아닙니다. 시간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과정의 한순간, 계속되는 진화의 한 단계, 결코 완전히 끝나지 않는 변화의 한 부분.
별들이 희미해질 때 우주는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우주는 말합니다. 그것은 물리학의 언어로 말합니다. 측정의 언어로 말합니다. 변화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관찰합니다. 우리는 측정합니다.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주와 연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정과 연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와 연결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결,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 확실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측정, 그리고 그 측정에서 우주는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별들이 희미해질 때 무엇이 남습니까? 물리학이 남습니다. 법칙이 남습니다. 변화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서 우주는 계속됩니다. 다르게, 조용히, 그러나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빛 너머에, 어둠 너머에, 침묵 너머에 과정은 계속됩니다. 우주는 자신의 방식을 따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로를 따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운명에서 우리는 변화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진화의 힘을 봅니다. 물리학의 지속을 봅니다. 이것이 먼 미래의 진정한 교훈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 정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화, 어둠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존재, 그리고 그 존재에서 우주는 계속됩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별들이 희미해질 때 우주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서 우리는 물리학의 영원한 진실을 봅니다. 변화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에서 우주는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측정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카이브를 통해, 한계를 통해, 검증을 통해 우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별 이후에 남는 것입니다. 측정, 이해, 연결.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서 우주는 계속됩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편안히 주무시고 부드럽게 꿈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